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언행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요즘 당내 화합을 위해서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러 부산으로 대구 활발하게 다니는데요. 그 열정과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정치 보복은 안 된다, 정쟁 좀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정치 보복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힘세고 못된 놈한테 머리를 세게 얻어맞아서 지금 끙끙 앓아 누워있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 머리 아픈 거 아니야? 복통이야. 내가 의사라서 잘 알아. 내 말 믿어. 제가 환자라면 그런 의사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디오르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아주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59만 7천 명 구독자인데요. 60만 구독자 달성이 되면 저희가 정어리 점프 운동 하려고 합니다. 정어리가 좀 높이 날아올라서 100만 구독자 빨리 만들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의 정어리 떼가 뭉쳐서 새로운 세상 만들었으면 합니다. 요즘 신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상식이 바로 서는 당 지지할 생각입니다. 오늘 특별히 스픽스몰 광고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나칠 수가 없이 좋은 물건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패널들 앞에 하나씩 놔드렸는데 김준혁 교수님,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황금향입니다. 황금향. 예. 그동안 우리 스픽스몰에서 참치, 새발낙지, 홍게 막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입가심 해야죠. 근데 정말 황금향이 장성철 소장. 네. 뭐하고 합친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라봉 알죠? 네. 한라봉하고 천혜향. 네. 이거를 합친 거래요. 그래서 한라봉의 달콤하고 풍부한 과즙, 천혜향의 싱그러운 향 모두 지녔다고 하는데 정말 향기가 좋고 어제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특별 할인가 29,900원에 무료 배송하니까요. 이번에 제철 과일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앞부분에 소개했고요. 끝날 때쯤 한번 김정욱 교수님 벌써 가스 잡수시는데 어때요? 저는 황금과 향이 결합해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어제 술을 먹었어요. 해장이 돼요 이게 지금.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새로운 학설인데. 황금향을 먹으면 묻자고 한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술 해독에는 비타민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정조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술 해독은 이 소화가 잘 되면 되는 건데 이 비타민하고 이 향 이 자체는 이런 게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 해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장성철 소장, 저는 김준혁 교수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정조대왕은 참 불행한 게 그때는 귤만 드셨지 황금향을 못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조는 귤이 오면은 귤을 그 규장각에 있는 신하들한테 다 나눠줬죠. 그래서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그대로 다 줬고, 그래서 이제 규장각 신하들이 전하가 선사한 귤을 전하는 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줬다라고 해서 시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그 귤을 어디서 가져와요? 제주도에서. 예. 그래서 정조는 이제 신하들한테 따라주는 술잔에다 글을 새겨요. 아유가빈이라고
당신들이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 그러면 아유가빈이 담긴 술잔에 술을 마시면서 이 귤을 황금향을 딱 먹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게. 핵심은 저 술 다 깼어요. 나라가 지금 이런데 술 드실 지금 정신이 나라 걱정을 한다고 술 먹었어요.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대통령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술 좀 안 먹게 해달라고. 네, 저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가 봐요. 자, 네 분 패널 소개하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인요한 위원장이 요즘에 참 열심히 돌아다니죠. 어제는 대구에 가서 홍준표 시장 만나고 또 저녁에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되셨더군요.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이제 전라도 티를 많이 내요.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가치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걸 적당하게 좀 썼으면 좋겠는데 김대중 선생 목소리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먼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요. 늘 쓰시는 말씀 말하자면은 맨델라처럼 살아야 돼요.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요. 자, 저는 저걸 보면서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두수 대표. 결론이 잘못된 거죠. 정쟁의 요소는 특히나 협치를 하고 국가의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나가야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고요. 인요한 핵심위원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입맛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그동안 좀 거추장스러웠던 윤핵관을 쳐내는 일도 맡은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뭐 4등 하고 있는 사람을 당대표 만든 김기현 대표도 이번 기회에 그냥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중진을 퇴진시켜서 검사 출신이든 청와대 출신을 내려박는 일도 하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핵심이라는 이름으로 전라도 출신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뭐 일선에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인요한 핵심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전라도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혹시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농담인데, 그걸 무기로 앞세워 가지고 윤석열을 위한 혁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혁신이지 신정 체제를 다른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들고, 특히나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인요한의 한계, 인요한의 문제의식, 이게 정치의 지금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김정욱 교수, 네. 정치 보복, 뭐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쓰는 것이요. 당연히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만큼 탄압과 핍박을 받은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보복을 한다면 상식적으로도 그건 이해가 될 정도인데 그걸 뛰어넘은 것 아닙니까? 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까지도 용서하고. 근데 지금 정치 보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누가. 그런데 그걸 거기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한테 정치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이제 직접 얘기하면 박살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용산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간접적으로 한 얘기, 제가 농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정치의 타락을 보여주는 기상천외한 인사라고 얘기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난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전 당대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홍준표, 이 네 사람 만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제발 부탁인데 환자를 정확히 찾아. 문제는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위 문제 혁신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 인요한 위원장은 아니에요. 환자는 대통령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서 소위 그 덜 아픈 환자에게 계속 약을 먹이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뭐 현장에서 그냥 대놓고 욕을 하는 저런 게 제가 볼 때는 정쟁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무슨 맥락이 있어야지 거기서 이해를 해야 되고 토론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를 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뇨한 위원장은. 또 하나는 계속 제3지대 정당을 만드는 시간을 늦추거나 그걸 약화시키거나 또 국민의힘의 분열을 막으려고 하는 것에만 좀 제가 볼 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쇼 좀 그만하셔라. 진짜 그야말로 혁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안다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쇼할 게 아니라 문제에 천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만 쇼를 거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영어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영어로 뭐라고 그럴 때 못 알아들으면 무슨 썰라야 그런단 말이에요. 장성철 소장 지금 용산이 얻어맞고 있습니까? 이뇨한 혁신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말을 하지 않겠다, 월권이다라고 하는 순간 혁신위는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결국에는 용산의 용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영남 지역구의 다선 중진 의원들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보내서 용산이 원하는 사람들을 영남 지역에 공천하려고 하는 그거에 그냥 칼춤을 추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혁신을 하러 왔잖아요. 그럼 혁신을 해야지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덕 선생님처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준석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하려고 혁신위원장을 하려고 했다면 결국에는 그냥 관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혁신해야죠. 문제점 지적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혁신위원장 그만하면 되죠. 왜 이렇게 약 올리면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그냥 이준석 대표에서 제가요 그냥 한 번, 두 번 더 찾아가고요. 예의를 찾아가면서 만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해답을 가져오라는 것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내가 가서 다독여줘야지. 이런 식의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요.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자리를 그냥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야 한국말 잘한다. 뭐 이런 정도 되겠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가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또 본인이 맨날 의사라고 강조를 해요. 의사면 지금 어디가 아픈지 먼저 진단을 제대로 하고 여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센 놈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띵띵 부어서 누워있고 알아 누워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와 준 건 고마운데 찾아와가지고 야 그거 머리 아픈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밥 잘못 먹어가지고 체해서 소화가 안 된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의사야. 의사니까 내 말 들어. 그러다 머리 아파 죽죠. 김준혁 교수님 지금 의사라고 하는데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는 인턴 과정에서 공부를 잘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레지던트 과정까지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 정쟁 좀 그만합시다 한 자리가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잘 우리 지금 옛일을 좀 되돌아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노무현 대통령 이제 장례식 때 그 땡볕을 맞으면서 계속 앉아 계시다가 그 후유증이 커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내 몸의 반이 부서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몸의 반이 부서지는 것 같다. 근데 자기 몸의 반을 부서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검찰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검찰의 잘못된 횡포에 의해서 돌아가셨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다라고 했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의 횡포인데 이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은 지시나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검찰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해야지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든 검찰은 가만히 두고 이재명 대표한테 정쟁 그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본인 순천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그 인유한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앞과 뒤가 맞지 않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의사 진단과 처방이 좀 잘못됐는데 저는 인턴 과정부터의 오류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정욱 교수님. 머리 터져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데 가족이 뭐 엄마가 아휴 모진 놈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참자 어쩔 것이냐 이렇게 해도 속이 부글부글 할 판에 의사가 와가지고 때린 놈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싹 이렇게 만져보더니 뭐 두통은 아닌 것 같고 복통 같은데 이걸로 소화제 하나 사 먹어 그러고 하고 5만 원 준다고 그래봐요. 그 머리 맞은 놈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아파도 그게 싸우죠.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자는 잘 모른다. 의사가 가장 잘한다. 환자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인 거고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는 의사만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 들어. 내가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고 수술을 하라면 수술을 하는 거지. 내가 수술하자는데 왜 약 먹자고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약 먹자는데 수술하다 해달라고 얘기해. 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죄송한 얘기 좀 아가리 벌려. 약 넣을게. 이런 일을 갖다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정작 중요한 가장 큰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병원장이기 때문에 당신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수술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한 의사이고 강자에게는 매우 약한 의사가 이 진료를 보고 있으니 가장 희생을 당할 사람들은 진짜 아픈 환자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다행인 건 혁신이가 2개월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 의사가 2개월밖에는 의사행위를 안 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작살납니다. 몸 자체가. 빨리 본인 스스로가 이런 쇼를 걷어들이고 오히려 일을 좀 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환자에게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좀 나갈 때는 가장 큰 환자인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좀 제대로 한마디 좀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수 대표.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의사야. 몸이 아픈 사람이 환자야. 환자는 부산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1899년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뭐 내가 전라도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다. 전라도 출신이다. 이런 것을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무기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 이러면 이건 사악한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일련의 사람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정치 문법에서 좀 더 전진이 있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승전결의 뭔가 원인과 결과에 맞춰 맞아야 되는데 양반이 하는 거는 도돌이표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아주 젊은 꼬맹이 취급을 하면서 지금 심성에 삐뚤어진 멍이든 아픈 그거 보는 내가 안타까워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가면서 이런 심정도 내가 보면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이런 식 직업을 하고 있다는 건 보이는 만면의 웃음이나 뭐 약간의 뭐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못 보여주는 걸 보니 이제 대신하는 건 역을 맡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국민들이 한두 번 보는 걸로 이게 이게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게 느낌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대구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연속으로 지금 만나서 또 칠성시장인가 이러면서 이제 대구의 그 민심이 이제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20% 이하로 이제 잘못하면 추락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걸 방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도끼를 챙겨도 한두 번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은 약간 산토끼를 챙기기 위한 뭔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산토끼를 잡으려고 한다면 정말 칩으로 드러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와 윤핵관 문제를 어떻게 정말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그건 안 하고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것, 또 뒤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어떤 행태로 계속 서로 조정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윤핵관과 그 지도부를 밀어내는 역할은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부지런히 다니는 건 좋지만 본질을 짚고 다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또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인요한 위원장은 개인 PR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혁신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용범님,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 인요한 빼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지 답답합니다. 오연길님,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인요한 하는 짓이 꼭 시누이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은님, 파란 눈의 윤석열. 장성철 소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 막 이제 언론이 띄워주죠. 그리고 갖추었어요. 일단 뭐 김종인 위원장도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신선했잖아요. 뭐 혁신위원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딩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선이 이었기는 해요. 거기다가 한국말도 잘하고 전라도고 의사고. 그래서 통합, 화합의 이미지도 있고 조금 객관적인 느낌도 주면서 의사니까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뭐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는 있는데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건 꼭 뭐 예능인 같이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걸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계속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알아도 내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윤석열, 김기현 이 두 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한 혁신은 물 건너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자꾸 이제 약 올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러 가서는 그냥 막 혼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따로 비공개로 만나지 않고 예. 공개적으로 만나서 다 공개했더라고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해버리잖아요. 이런 지금 듣보잡이 있는 당에 내가 험한 꼴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거 혁신에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당신 도울 일 없다. 난 기대도 안 한다. 총선 후에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봐도라도 홍준표 시장도 인요한 위원장에게 기대를 접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홍준표 시장 만나서 이렇게 그 영상을 쭉 봤는데요. 아, 저게 바로 급수 차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요한 위원장 마음속에 약간 교만이 자라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가든지 박수 받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홍준표 시장 만나서 다 뭐 유머를 써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겠지.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 허세라든지 또는 잘못된 부분을 내가 이렇게 까발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를 보면. 홍준표 시장 급수가 다르죠. 정치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어제 장면 잠깐 보시죠. 윤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당의 소위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당의 허리가 없어진 가장 큰 배경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덮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궁지를 잡았다. 그리고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덮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이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 정말입니다.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 가들 다 내년에 자동적으로 정리될 거야. 나 보건대는 정치 30년 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그러지만 대통령은 술수를 모르는 사람.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건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지금 멀리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대통령을 딱 죽혀 세우면서까지 저렇게 돌려서 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혁 교수, 갖고 논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저 영상 보면 이뇨한 위원장 당신이 듣보잡이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아니 뭐 하여튼 저는 정치가 너무 저렇게 저속어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홍준표 고수구나, 그리고 대통령 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무식한 애인 줄 알아?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망나니 칼춤 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나니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죽일 때. 그런데 사실 망나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이 천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에서 죽여라라고 명령 내리면 자기가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가 마치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양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죽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래를 해요. 가족들한테. 야, 내가 네 아버지, 네 엄마, 한 번에 목 쳐서 죽여줄 테니까 돈 좀 내놔. 안 그럼 내가 2번, 3번 이렇게 목 쳐갖고 고통에 빠지게 할 거야. 그러니 돈 내놔. 거래를 해서 가족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망나니한테 갖다 줘서 자기 아버지 목을 한 번에 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 망나니 칼춤 춘다 이게 떠오르면서 이뇨한 위원장이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 김한길 위원장을 대행하는 망나니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러면서도 본인이 흡사, 막 그냥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부터 당원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막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본인이 조금 지나면은 저런 홍준표 의원 같은 고수들한테 크게 역으로 철퇴를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홍준표 시장 발언의 듣보잡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이뇨한 위원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술수 안 쓴다, 그것은 무식하다는 것을 빗댄 얘기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김준혁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해가 팍팍 되는데, 우리 스픽스에 뉴발이라고 뉴스를 발라드립니다가 있는데, 김준혁 교수님 한번 시사를 발라드립니다 해서 김준혁의 시발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는데 시발은 좀 발음이 좀 그죠? 시사를 발라드립니다. 시사를 발라드립니다. 예. 스발로 하시죠. 스발로. 하여튼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김두수 대표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것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노련합니다. 정말 정치 8단, 9단 무고 있다니까 8, 9단 수준인데 갖고 논 거죠. 실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 사실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밑에 사람이 다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되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당신이 무능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헤쳐먹고 있는 거 잘 모르잖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중이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존경하고 있구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다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는 노련한 정치 8, 9단의 그 실력을 보는 것 같고요. 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뇨한 위원장이 와서 지금 어정쩡하게 뭔가 이렇게 그 새로 재조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냉정하게 국민의힘에 어쨌든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부각돼서 깨져야 다시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니들 가지고는 안 돼. 새로운 다음에 이 총선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나 이런 걸 재구축할 거야. 이런 걸 깔고 있으니까 뭐 인요한에 대해서 약간 뭐 좀 우호적인 이야기라든지 인요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이번 총선에 뭐 덕을 보겠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깔고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힘이 있는 위원장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없을 때 자기 얘기를 못하는 거죠. 김은숙님, 대통령은 전 세계 돌아다니고 인요한은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는겨? 21도 한라사님, 의사라면 윤대밍 막을 수 있는 백신 좀 개발하란께요? 얼큰이님, 인요한 씨가 정치에 가네요. 우리나라 온 강산에 단풍이 물들어가는데 뉴스 보면 짜증나고 단풍이나 구경들 갑시다. 화병 나기 전에. 예, 이런 글들 보내주셨는데 마지막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하지요.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하고 김포 서울시 편입 카드 꺼내고 공매도 했다가 반짝 효과 보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됐나요? 복잡해졌죠. 오늘 2부에서요. 김포 서울 편입 과연 옳은지 효과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지학부 교수님 정말 이 부분 빠삭하게 아시는 분인데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2부에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홍준표 이렇게 지금 유승민도 만났죠.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신당 얘기가 지금 아주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는 것 같고, 여론조사를 최근에 하나 했는데요. 지난번 여론조사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전에 대구 경북 지역 말고 전체 지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조사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뉴델리에서 조사한 건데 민주당이 35.4, 국민의힘이 32.2인데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만들어지면 20%가 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신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경상북도 대구 지역에서 만약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물어봤더니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29.8, 신당이 30.1.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정도로 높은 지지가 대구 경북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의아할 정도인데 장성철 소장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좀 경고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 너무 이상스럽게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저게 이제 좀 냉정을 되찾으면 저 정도 수치까지는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양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분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대구, 경북,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이준석 신당이 여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보는 수치다라고 말씀드려요. 김두수 대표 분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내년 총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구 전쟁, 달구불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험지 여부 이야기가 있지만 흔히들 제3의 정당의 조건 4가지 중에 하나가
거대 양당의 어떤 한배를 느낄 때와 두 번째 지역적 기반이 있을 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준석 신당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의 어떤 출신이나 이런 걸 보면 수도권의 이게 소구력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대구를, 즉 대구 경북을 양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만나고 칠성시장에 간 것, 이런 것이 다 그 신호의 한 반향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면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대구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부분에 빠져버리면 대구 전투에 빠지는 순간 당은 원했던 목표를 못 가지고 정말 삼국지처럼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뭔가 그쪽 지역의 정서가 심상치 않은 것을 포착을 했을까요? 그쪽에서 뭔가 승부를 볼 것 같은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스픽스의 디톡스에 나와서 발언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K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신당은 영남권에서 이제 뭐 출마도 하고 TK의 그 보수의 진짜 보수를 가리는 승부에 나선다. 뭐 이런 분석이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정치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소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보수 정당의 정상화 계승이 중요하다. 또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정상화 계승이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누구 출마하십니까?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의미를 찾아서 간다고 했는데 비례대표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아니 지금 상황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렇죠. 안 나갈 왜냐하면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당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격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게 붙겠다는 게 무조건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제 그래서 본 게 지역구나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어렵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12개 지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는 절대 안 간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박지원 원장께서는 마치 비례대표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겠다. 김정욱 교수 어딜까요? 제가 볼 때 좀 말린 것 같아요. 박지원 원장한테. 일단 뭐 비례는 가지 말아라. 대구로 갔는데 대구에 험지로 왔는데 본인께서는 험지를 안 가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는 계산이 매우 빠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가 험지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잡은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신당을 진짜 만드나? 전 이건 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이게 외통수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딜을 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얻은다면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거고 4월이 지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렇게 떵떵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아 가라. 4월 이후면 내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4월 이후에는 아마 이 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홍준표, 이준석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은 이 두 사람을 쉽게 못 건드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부터 이 중요한 어떤 비단길이 있는데 야, 저 험지를 갈까? 전 그래서 더 무서운 얘기는 12월 27일이에요. 예. 저는 국민들한테 12월 27일 날 창당 선언해서 1월 달에 만들어서 3개월만 후딱 해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얻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이 심보가 좀 안 좋은 심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꽃놀이패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치하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국민들이 압니다. 저게 어떤 정치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자, 빨리 정해라. 12월 27일 날 정하는 순간 국민들은 너는 다 먹겠다는 얘기냐? 나는 다 못 주겠는데 라고 하는 또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머리 너무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저 발언 한번 발라주시죠. 발언을 바른다기보다
저는 좀 약간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 이건 제가 긍정적이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터가 이제 수원인데 수원에 제가 저 보수 인사들하고도 관계가 좀 좋습니다. 왜냐면 뭐 아주 오랫동안 제가 저 화성과 관련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서 괜찮은 보수 쪽 사람들 좀 만났는데 이분들이 요즘 최근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준석 신당 나오면 무조건 비례는 거기 찍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이 사람들 다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제가 물어봐요. 아, 이준석 신당 나오면 비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 비례? 고민도 안 합니다. 이준석 신당 비례 찍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현재 상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2대 총선에서도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상당한 가능성이 비례로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 나가려면 이 말하는 언어를 갖다가 조금 더 고급화할 필요가 있겠다. 본인은 굉장히 그 신선한 언어나 이렇게 좀 참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언어에 있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표현 같은 거는 좀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준석 대표가 아직 치기가 남아서 그런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글쎄요.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가 언제 대선 도전할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인물이 되려면 DJ를 거꾸로 배워라. 인요한 위원장이 존경하는 DJ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 어디로 나갈 것 같습니까? 오늘 내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있나요? 뭐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보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어제 만났나요? 그저께 만났고 오늘 인요한 위원장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홍준표 대표 만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대구로 내려가고 있어요. 누가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오늘 내일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쫙 잡아놨더라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를 얘기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그냥 덤블링에서라도 내년에 무조건 배지를 달고 6월 달에는 스픽스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의 명분과 철학과 가치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또 그냥 평론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례대표 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대구 나갈 가능성도 있고 뭐 또 수도권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지를 달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높은 선택지를 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비례 나갈 거야? 대구 나갈 거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신당을 주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자산도 뭐 좀 미래 가치가 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반드시 이준석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한 리더, 한 지도자가 이렇게 출중해서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정치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좀 실망하고 이런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뭔가 찾는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의 목소리 일부를 이준석이 좀 대신 내주고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이준석, 유승민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저쪽이 뭔가 좀 새로운 게 될 건가 하는 지금 씨앗이 발화하는 그런 과정쯤이라고 보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신당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뭐 정태근 의원 쪽도 있고 신영기 변호사 쪽도 있고 금태섭 쪽도 있고 뭐 지금 여러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게 다 모여줄 수도 있지 않는가. 금태섭 전 의원도 이준석 대표를 만나보겠다고 하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중요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거는 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죠. 네. 그래서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 그거대로 존중하는 거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정치하시는 분이고 저도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조만간 만날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먼저 들어봐야지 제가 무슨 시험 보듯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면 진영 논리, 편가르기, 뭐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는 패거리 정치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서로 다른 거는 조금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럴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직전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 전체에 대한 모습보다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김두수 대표 전망하시기에 어디까지 커져 나갈 것 같습니까? 신당 움직임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양당제 정치 판도를 파괴시키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어떤 핵폭탄급은 이준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태섭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그냥 무릎 꿇고 이준석 밑에 들어가는 길 말고는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마치 뭐 당대당 통합이거나 뭐 이렇게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핵심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 즉 준연동형이 유지된다면 가치와 서로의 비전이 어느 정도 공존하는 가운데 좀 다당제적인 설계가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지금 여야가 과거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 저희 병립형으로 양당제 구조가 된다면 이건 역설적으로 제3정당이 생기면서 두 양당을 심판하는 형식이 되니까 그때는 이념, 가치, 비전이 상관없어요. 이 양당제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모아야 되고요. 양당이 만약 그런 식으로 단합을 한다면 그건 독과점의 단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각각의 갈래가 좀 다른 정당들의 다당제, 큰 두 당이 있고 좀 작은 정당들의 이런 형식의 다당제가 가능한데 그런 측면하고 이제 연동돼 있어서 지금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는 뭐 양형자 의원이든 이런 권태석 신당이든 또 기타 신인규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그런 데하고 연동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정당법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그런 분들이 태풍의 핵인 이준석 쪽하고 어쨌든 그쪽에 이렇게 무릎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릎 꿇고 들어가는 길 말고 뭐 당대당 통합이니 이런 거는 잘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쭉 흐름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이준석 대표랑 긴밀하게 상의하는 건 아닌데 대략 12월 27일 전후를 통해서 그날이 될 수도 있고요. 신당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몇 분들이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막 예측하는 것처럼 비명계 인사들 대규모 탈당회가 나와서 같이 한다든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나와서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산비탈에서 눈덩이 굴러가면 조금씩 몸집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양당이 1월달, 2월달 공청하는 것을 보고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꼭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분, 하지만 공천을 못 받는 분, 그런 분들은 이준석 신당의 명분에 동의를 하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신당이 돼야 돼. 이 정말 다당제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연락을 해와요. 이준석을 믿을 수가 있냐.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예를 들면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의 저런 독선적인 당 운영에 대해서 신물이 난 사람인데 지금 방송에서 보면 이준석은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지고집은 더 센 것 같고 우리 말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럼 우리 가서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해소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당신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안 돼. 당신은 안 돼. 과거의 행적이 이러니까 미래를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공통점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예.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 관련해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들었고요. 저는 근데
이런 이야기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 소장님이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신당을 만드는 거는 뭐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신당이 만들어져 3당 체제가 되거나 4당 체제가 되는 것도 저는 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준석 신당에서 빠진 게 있어요. 그 빠진 게 뭐냐? 바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계속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혁신이라는 게 뭐냐? 혁이라고 하는 거 가죽혁자를 쓰지 않습니까? 모든 가죽이 있는 동물들이 털갈이를 하는 거죠. 그 털갈이, 기존의 털을 다 빼내고 자연스럽게 새 털이 나오는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털이 나오게 되면 더 아름답고 더 멋있어지고 더 성장하는 건데 이런 털갈이를 해서 새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에서 팽당하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팽당해서 개인적 한풀이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게 됐을 때 한국 정치에 있었던 수많은 정당 중에 하나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비전, 뭐 시대적 과제, 그리고 이 서민들에 대한 이 안쓰러움에 대한 것을 절감하는 측은지심을 갖고 정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랑 1대1로 많이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본인들의 생각과 관점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검찰과 언론개혁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 그분들이 이것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참여를 안 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큰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분들과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공통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요. 꼭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김영삼, 김대중 그 걸출한 노무현, 걸출한 이러한 정치인들이 했던 창당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역주의에 기반하지 않는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고요. 본인은 아직 대권 후보가 아니라는 국민적인 지지도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다고 본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지역에 기반한 이 양당 체제를 좀 깨부숴야 되겠다. 87년 체제로부터 공고화된 이런 체제 깨부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겠다라는 큰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너는 왜 인요한 위원장한테 영어로 얘기했어? 너는 예의가 없고 싸가지 없는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젊은 정치인이 상식과 합리라는 시대 정신을 갖고 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응원해주는 그런 목소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 뭐 예의, 싸가지 이런 표현 듣는 게 이제 젊어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최근에 그게 좀 화제가 됐죠. 안철수 의원하고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게 방음 잘 안 되는 방이었던가 봐요. 거기에서 이렇게 뭐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막 뒷담화를 하는데 그게 다 들려가지고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상황을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가는 복국집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방이 3개거든요. 제 가운데 방에 있었어요.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앞방에 온 거예요. 네. 한 20분 동안 제욕만 하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앞방에서. 저도 같이 기자들이랑 왔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아유 안철수 씨 좀 밥 좀 먹읍시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고함을 쳤다는 그 언론의 보도가 딱 요 정도 사이즈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처음엔 전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뒤에 저희 당에 서범수 의원이 있었어요. 예. 뒷방에. 서범수 의원은 자기한테 얘기한 줄 알고 뒤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너머로. 대표님 여기 안철수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아니요 앞방에 있어요. 이렇게. 네. 해프닝이잖아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이걸 기사화하기로 맘먹었다는 거예요. 딱 그 보수 언론과 처음에 기획했겠죠. 예. 근데 본질은 제 뒷담화하다가 걸린 거예요. 김정은 교수, 그 아는 식당이에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런 이제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기대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의 긍정적인 의미의 에피소드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와, 젊은 정치인이 저런 일도 하네. 근데 저런 내용은 누가 듣다고 하더라도 정치에 순기능한 내용들은 아닌 것이고 또 저 내용을 또 저렇게까지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도 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모르니까 대답한 거죠.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저 장수현 소장님이야 이준석 당대표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다당제로서 건강하게 가는 바람이 있는 거지만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해왔던 과정을 보면 지난 당대표 대선 과정에서 소위 젠더라는 남녀의 갈라치기 또는 세대의 어떤 갈등들을 유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승리지상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여줬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우리 정치에 순기능할 만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여달라는 얘기는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당 역사를 보면 제3지대 정당들이 예를 들면 안철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불이 확 타올랐지만 대부분 초선하고 다 끝나버리고 정치 낭인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 정치에 순기능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전 그렇다면 이런 길을 가게 또 이 다음 선거를 우리가 소비할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장수현 소장님이 이준석 당대표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비판들의 토론들이 벌어졌을 때 이준석 전 당대표도 나쁜 길이 아닌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 같은 토론에 대해서 너무 좀 화내지 마시고 좋은 토론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저 이준석 당대표 별로 안 좋아하고요. 김종국 교수님이 왜 저런 얘기 하냐고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는데 그럼 얘기를 안 하냐. 그런 저 거 같다라고 해프닝에 말씀드리고. 대해서는 반응이 좀 갈립니다. 21도 한라사님, 마라톤 뛰더니 이제는 입으로 42.195 뛰시네요. 안철수 의원 좀 비판하는 거고. 레모님은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냥 뒷담화가 듣기 싫었겠죠. 안철수가 그리 큰 목소리도 아닌데. 해피투게더님, 쪼잔하기는 둘 다 똑같네요. 울망님,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예, 하여튼 두 사람. 아니, 김종국 교수님 말씀처럼 좀 저거 긍정적인 에피소드를 만들려면 안철수 의원이 계속 욕하는 거 다 듣고 있다가 끝날 때쯤 문 확 열고 안철수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러고 갔으면은 긍정적인 에피소드라고 보여지는데 뭐 저렇게 한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막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근데 저게 이준석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두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다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의원은 큰 정치인 되기는 좀 어렵다. 인정했어요? 아니,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제가 또 정조 이야기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정조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신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이놈저놈 해본 적이 없다. 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제가 30살에 읽었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건 한 30년 가까이 되도록 이제 이 말씀을 좀 새기고 있죠.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더해서 똑같은 반응을 사실 이준석 대표도 보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잘 참아내야 된다. 다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삼가해야 된다. 이 정치인이 되려면 말을 좀 삼가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장공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김재준 목사님이 10개의 좌우명을 가슴에 늘 새기고 계셨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말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말을 삼가한다는 말이죠. 신원서판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신과 언, 여기서 언, 말을 쓸데없는 말, 남을 비하하는 말 혹은 이렇게 저렇게 도발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언행, 예, 이건 안 하면 되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아까 이제 여기 우리 티톡에서 디톡스에서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좀 속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자기가 좀 잘못했다. 아마 더 이걸 계기로 좀 성장하길 바라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은 큰 정치인 될 수 없습니다.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딱이겠네요. 다 듣고 있다가 문 활짝 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기절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장성철 소장하고도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소송까지
정도까지 지금 갔던데 안철수 의원이 소를 제기했어요? 제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제기했- 30일 날 제기했더라고 했고요. 5일 날뭐 남부지법에 담당 판사가 배정됐다고 했는데 아직 저는 소장은 받지를 못했고요. 소환장 같은 거는 없고. 예, 공소장 같은 게 오겠죠. 뭐 소 제기한 내용이 있겠죠. 민사니까. 예, 소 제기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고 받으면은 저는 서정욱 변호사를 제 담당 변호사 친구분을. 예, 지정할까 합니다. 그 소를 제기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방송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아픈 사람 얘기하지 않과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저게 정신이 아니고 실제로 아프다. 네. 지난번에 뭐 쓰러진 적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마라톤까지 뛰면서 나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고요. 저도 뭐 되돌아보니까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데 소를 제기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재판정에서 관련된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의 증언을 저도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하여튼 현명하게 잘 처신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제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뉴스가 돼서 네.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체스님, 나 같으면 그쪽으로 복국 대접 확 던졌을 것 같은데. 진저님, 식당이 잘못했네요. JDID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 밥값까지 계산해 줬으면 어땠을까? 아, 그것도 괜찮네요. 예. 먼저 밥값 낸 사람이 이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정치에서 가장 유머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처칠이 있고 또 링컨이 있는데 유머스럽게 받아 넘기는 순간 이제 그게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 링컨이 그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상대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링컨에게.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저는 뭐 천당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의사당은 있는 줄 알고 있다. 의사당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받아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 성숙한 연예인, 정치인은 이런 좀 유머스러울 수가 있으면 좋겠다. 만약 이제 지금 가만 보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약간 유머스럽게 본인은 유머스럽게 한 것 같아요. 밥 좀 먹읍시다, 안준석 씨. 좀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기사로 그냥 글자로만 보면 고함 지르고 뭐 화를 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뭐 저 디톡스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건 보면 약간 그 톤으로 이준석식 유머를 했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합니다. 안철수 씨 밥 좀 먹읍시다 조용히 하세요는 유머 아니죠? 네. 예, 그건 유머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좀 날카롭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본인 지역구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막 여러 얘기가 막 들리거든요. 공천 주네 안 주네, 험지 출마라고 압박을 가할 거네 마네. 그러니까 본인도 좀 날카롭게 서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권력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신당 창당이라는 일생일대의 모험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날카롭고 좀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머는 인생이 녹아져서 나올 때 진짜 그 유머의 격조가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이제 젊은 친구니까 더 좀 많이 자신을 성찰하고 그렇게 해서 유머가 몸에 배어야지 어떻게 저절로 유머가 나오겠습니까? 개그야 나올 수 있겠지만 아까 김두수 대표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막 유머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을 맞아갖고 있는데 의사를 보고 당신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그런 유머가 좀 요즘 많이 사라져가지고 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저의 기자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는 참 행복했다. 제가 현대사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분들과 이렇게 정치 현장에서
접촉을 해봤던 기회가 주어졌던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어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 떠올린 것 같은데 그분들을 보면은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어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김대중 대통령한테서는 저는 성실을 보고 느꼈어요. 김영삼 대통령한테서는 결단력, JP한테서는 처세, 그리고 후농, 김상현, 허주, 김윤환 이런 분들한테서는 유연성. 근데 그분들이 다 저절로 되질 않잖아요. 정말 짓밟히고 핍박받고 탄압받고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았는데도 그것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현대사의 큰 거목이 될 수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즘에 너무 그런 게 사라져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김준혁 교수님, 우리 정조대왕은 유머도 잘 쓰셨나요? 아유, 뭐 유머의 달인이죠. 자,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그 재상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떡을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여러 이제 재상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재상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임 대신이라고 해서 과거에 했던 분, 시임 대신 현재 있는 재상들 이제 원로 회의죠. 있는데 최재공이라고 하는 그 정승이 떡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떡 보자마자 그냥 미친 듯이 떡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승들이 이제 좀 삐진 거죠. 정조도 좀 약간 당황스럽고. 근데 분위기가 좀 싸하잖아요. 경들도 떡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아예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조가 딱 한마디 합니다. 최정승이 덕이 부족해서 덕을 채우느냐고 떡을 많이 먹은 걸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포복절도하면서 나머지 정승들이 떡을 다 먹었다는 거. 이게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그 글에 남겨져 있는데 이 순간에 덕이 부족하니 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유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좀 유머가 사라졌는데 어떤 놈이 유머를 사라지게 했는지 그놈 좀 잡아도 혼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두 분 골라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또님, 인요한 위원장은 개인 PR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혁신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적하셨는데 내일또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재즈맨님, 앵커님 아마 4월 말 되면 완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즈맨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달콤 상큼 제주 황금향 여러분들 많이 사서 드십시오. 제가 강추합니다. 먹어보고 감동해서 여러분께 권하는 거니까요. 후회 없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장성철 소장님 감기 드신 것 같은데 황금향 드시고 비타민 많이 섭취하세요 그랬는데 장성철 소장 제가 하나 선물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드십시오. 네. 근데 내가 장성철 소장만 선물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시던데. 괜찮습니다. 그런 비판은 그냥 아주 좋은 비판입니다. 주로 이제 날로 먹는 거죠. 저 엄청 힘들어요. 여기 댓글 보세요. 농담이에요. 댓글 보세요, 농담. 진짜. 저 지금 불쌍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 시청률에 가장 큰 기여자가 장성철 소장님인데 이런 거 많이 받아도 전혀 맞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예. 형님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모든 말씀하신 품목을. 장성철 소장이 옛날에 저한테 감을 이렇게 직접 따가지고 보내줬어요. 저는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못 내려가가지고. 올해는 감 못 땄어요? 네. 바빠가지고. 네, 못 내려갔어요. 진영에서 따던가 그렇죠? 아닙니다. 거기가 어디지? 거제도. 거제도. 고향이 거제. 그쪽이에요? 아니 그쪽은 제가 아니고 그냥 아는 형님의 큰 과손이 있어가지고요. 일할 사람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지학부 교수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중앙대 공공인지학부 홍준영 교수님 모시고 김포 서울시 편입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김포는 원하는 건지,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그런 거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홍준영 교수님 모셨는데요. 모시게 된 계기가 어느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 꼭 좀 한번 우리 스픽스 애청자님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홍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공인지학부면은 어떤 학과입니까? 학부입니까? 보통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학은 다 아시죠? 예. 예. 근데 저희 중앙대에서 원래 행정학과였는데요. 이 행정학과는 이제 공무원 진출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그 영역을 좀 넓혀서 공공 분야는 훨씬 다양하니까. 그러시군요. 네, 다양한 진로로 학생들을 좀 요즘 말하는 소위 좀 공인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옛날 네. 행정학부가 이제 공공인지학부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행정학 전공이십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잘 알지 못하고요. 제가 이제 도시계획 학자나 또는 도시공학자에 비해서 그 분야의 지식은 좀 약한데요. 이게 이제 그 분야, 그러니까 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공학은 공간을 다루게 되는데 저는 그 공간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도시 정부를 다루거든요. 그런 점에서 접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인터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갈식으로 가십시다. 네. 제가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갈게요.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지금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은 이게 참 재밌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한 3주 전부터 사실 처음 김포시장이 이 이슈를 얘기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좀 그동안은 조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 교통 문제 때문에 김포시 그 차량 기지에 가서 김기현 대표가 이 이슈를 다시 거론하면서 이것을 당론으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것을 당론으로 하던 안 하던 간에 중앙 정치 차원에서 뭐 어쨌든 관심을 갖는 것은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이슈를 갑자기 뭐 관련돼 있는 지자체는 다 들어와도 좋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이슈를 다시 서울이 너무 좁다. 국제적인 경쟁력 때문에 서울을 확장해야 된다는 논리로 바로 또 전환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이슈가 다시 이제 서울 확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들이 또 터져 나오니까 이건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키워야 된다는 논의로 또 한 2, 3일 뒤에 다시 또 이게 전환이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것을 얘기할 때 이걸 통틀어서 하나의 이슈라고 보긴 힘들다.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맨 처음에는 김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한다 이런 명분으로 김포 서울시 편입을 얘기를 했다가 이게 조금 재미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광명 구리 하남 다 들어오고 싶은데 해서 하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메가 서울 개념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메가 서울을 넘어섰죠. 뭐 메가 부산, 메가 광주 이렇게까지 다 가게 된 거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그 문제를 삼았던 것은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의무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김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포 문제를 먼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능하냐? 그 다음에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교통 문제는 해결이 되냐? 예. 그리고 김포 주민들이 벌써 지금 야 우리도 땅값 올라간다라고 좋아하는데 땅값은 올라가느냐? 예. 다른 지역 땅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이런 걸 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예.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이렇게 변해 가는데 이걸 통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답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각각의 우리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죠. 그럼 거기에 맞는 수단인 최적의 정책 대안을 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근데 그런 거, 요 세 가지 문제가 다 다른 거거든요. 김포의 주민들의 불편의 문제, 그 다음에 서울의 어떤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 이게 물론 일부 연결은 돼 있지만 두 가지가 같은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국가 전체의 비수도권의 그 인구 소멸의 문제,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의 문제, 이거 역시 김포의 주민의 불편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달리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김포 문제부터. 이게 가능하냐? 편입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 집권당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그냥 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라 하는 게 옳은 것이냐. 물론 의원 입법이라는 형태를 취하면 가능은 하죠. 의원 입법은 어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이 행정구역 개편의 그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절차를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의결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법을 거니까요.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행정입법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전에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건 먼저 지방자치법상의 행정구역의 폐치 분합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형태가 행정구역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폐치 분합 말 그대로 폐는 있는 지방정부를 없애는 거고, 그 치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세종시를 설치한 것 이런 게 치에 해당되죠. 분은 있는 것을 쪼개는 겁니다. 합은 있는 것을 합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김포시 사례 같은 경우는 김포시라고 하는 기초지자체와의 그 소속을 이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옮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합에 해당되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편입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저는 편입이라는 말보다도 이런 경우는 더 정확한 표현은 합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포시의 일부분이 편입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하나가 통으로 이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합병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맞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할 때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의견을 듣는 거니까 지방의회 의견 뭐 그냥 들었다라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그것을 통해서 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만들 때는 그냥 의견 듣고 너 의견 들었지만 너희 생각은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기존의 사례를 보면은 의견을 듣는 건 결국은
해당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우리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계되어 있는 지방의회가 공식적으로 전부 다 찬성 의결을 해야 예. 행정부는 이제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견을 다 들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 일단 총선 전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학자시니까 예.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착착착 될 수는 없죠. 의원 입법 발의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요. 일단 제가 행정 입법부터 말씀드렸는데 요 관계된 지방의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받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김포시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예. 서울시 의회가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의결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례가 아마 최근에 이런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자치단체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사례를 아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통합 창원시, 예. 마창진 예. 통합해서 한 거기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청주 청원이 또 예. 가장 최근에 통합된 곳이죠. 청주 청원이 통합된 경우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했습니다. 또 실패한 곳도 있죠. 전주하고 완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완주가 주민투표에서 주민들 의견이 찬성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주는 뭐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예요. 예. 그래서 주민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선 김포시 또는 뭐 다른데 관련돼 있는 하남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의 의사를 묻겠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좀 잘못된 게 예. 당연히 김포시나 다른 곳의 주민들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묻는 주민투표를 해야죠. 근데 거기만 해서 찬성 의견으로 할 수 있다?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쪽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도 주민투표를 해야 그게 법의 취지에 저는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냐는 것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더 짧게 그러면 잘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로 교통지옥 해소를 꼽았습니다.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 문제 해결됩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시의 의지에 전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통합됐을 때. 예. 일단 이게 이제 지방 궤도 사업이라고 법적으로는 해당되거든요. 철도라고 하는 예. 게. 근데 지금은 이게 광역의 경계가 나눠져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연결을 한다면. 근데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이제 광역의 경계를 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광역을 넘어서는 사무가 아니라 광역 내의 사무가 되니까 이게 도시철도 사업이 됩니다. 근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김포시가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시이기 때문에, 일반 시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로 들어가면. 예. 그럼 자치구는 그 권한이 없고 서울특별시가 모든 걸 갖게 행사하게 되겠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서울시의 의지에 달려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재정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광역철도의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지방비가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특별시로 가게 되면 지방비의 부담이 특별시가 5를 해야 되거든요. 국비 부담이 5로 줄어들게 되고 7에서 5로. 예.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어쨌든 김포시는 좋겠죠. 김포시의 예산은 이제 안 들이고 서울시 네. 예산 갖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이 들어갈 테고,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관련 지방 주민은 서울시 전체다라고 하는 얘기는 서울시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김포시에 돈을 쓴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여파는 나머지 기존의 25개 자치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쓰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서울의 외곽 지역에 김포 못지않게 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곳은 저는 분명히 주민들이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전 총선 전에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그건 난망이죠. 총선 전에는 뭐 예. 안 될 거고 예. 그러니까 합병이라고 해야죠. 합병이 됐을 때 예.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거라고 막연히 지금 기대를 한단 기대하는 말이에요. 거죠. 예. 근데 뭐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 합쳐진다고 해서 지금 그 선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김포 골드라인 하나인데 다만 뭐 그런 얘기는 하더군요. 지금은 뭐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운영을 예, 하니까 뭐 서울에서 택시 타고 김포까지 몇 타기로 그냥 갈 수 있다. 뭐 그래서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건 도움이 될까요? 그런 점에서 물론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 아까 말씀드린 마창진 예. 사례나 그런 곳에 직접적인 효과로 택시 운행 구역이 이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좋은지 다른 질문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얘기할까요? 생각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참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광역 생활권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광역 생활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 기능이 다 광역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권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생활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저층의 생활권부터 고층의 생활권까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들이 다 차별돼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권이 있죠. 동네 생활권. 예. 마트에 가고 그렇게 그렇죠. 생활권이거든요. 근데 그게 김포시에 있는 거랑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생활권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죠. 근데 이게 직장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예. 즉 광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생활권의 경우는 교통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예. 그보다 더 고차원의 생활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뭐 광주에 있는 분들도 아주 중한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거기서 해결 못하니까 서울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가장 고차원의 생활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릴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즉 광역교통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활권을 아예 행정통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모든 권한을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물론 모든 권한은 아닙니다만 즉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의 주체가 이제 서울시가 될 텐데 그럼 김포시의 경우는 지금까지 스스로 해왔던 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자치구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도시 계획권이 특별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자치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김포시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 그림을, 미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또 그 환경기초시설, 뭐 쓰레기 매립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올건 뭐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자치구가 되면요. 지금 시일 때는 김포시가 그곳에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가 되면 자치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정하면 돼요. 물론 주민들 반발은 있겠죠. 하지만 그 권한은 자치구청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권 교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뭐 처음에 편입하면서 내세웠던 자료가 김포 주민들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론조사, 그 조사는 맞는 겁니까?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고요. 그거 왜 그렇게 나오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또 처음으로 제가 첫 번째로 그거 지적을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그 주민들의 통근 통학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통근 통학 비율을 따질 때 분모가 뭐냐면은 그 지역 내 주민들 중에 통근 통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서울만이 아니고? 서울만이 아니고 분모에. 그거는 이제 서울로 가는 인구는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분모에는
가장 많은 인구는 사실 김포시 내에서 통근 통학을 하죠.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면 다 부모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게 85%인데 마치 그게 다 서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서울로 가는 통근 통학 비율이 85%냐?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그러니까요. 그건 지금 몇 퍼센트냐면은 19몇 퍼센트 아니야, 12.7%. 12점. 예, 예. 예. 12.7%예요.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 그 인구 중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수치는 단순히 어떤 뭐 이동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도시의 자족성을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 내에서 통근 통학을 하면서 나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면 그만큼 그 도시가 자족적인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울이나 인근 지역으로 통근 통학의 비율이 높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내가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의존해서 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듣고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김포가 우리가 배웠을 때 김포 평야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평야도 넓고 어떻게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85%가 다 서울권이고 출퇴근을 서울로 한단 말인가?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도 서울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됐고, 예, 예.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했다고 비판하는 쪽에서 교통난 해소한다고 서울시 편입을 얘기하는 와중에 85%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나오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아, 그거는 만약에 그런 도시가 실제 있다. 그럼 그건 도시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그냥 완벽한 위성 도시. 예, 예, 그렇게 배드타운인 거죠, 그냥. 예, 완전 배드타운. 예. 그런데 지금 김포가 배드타운입니까? 배드타운 기능을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10%가 넘으면. 그러면 김포만 배드타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 인근 지역은 다 그러면 배드타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 김포만 꼭 집어서 편입할 수도 한다는 명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미 오래전부터 오히려 서울 편입에 대한 주장이나 또는 주민의 불편 이런 걸 많이 얘기했던 데가 있어요. 그게 광명시거든요. 광명시는 그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아까 김포는 12.7%인데 예. 광명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과천, 또 하남 이런 데가 거의 20%가 조금 넘거나 거의 20%에 되고요. 그거 말고도 뭐 심지어 뭐 북쪽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도 김포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김포가 먼저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단지 다른 곳에 비해서 그곳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은 분명히 굉장히 지금 큰 상태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의 문제예요. 예, 예.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이 이렇게 편입 내지는 자치단체 전체의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냐. 저는 거기에 이제 의문점을 두게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아까 광명이나 이런 데는 전체가 도시 자체도 동질성이 커요. 거긴 다 도시 지역이니까. 근데 김포는 면적으로 치면 절반 이상이 읍면이거든요. 물론 인구로 치면은 도시 지역이 훨씬 많지만 그렇게 이질적인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구조도 다른 광명이나 하남이나 과천에 비해서 훨씬 읍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또 해결해야 되고, 또 농촌 지역에, 읍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어촌 특례를 받던 것이 다 사라지거든요. 사라지죠. 다 사라집니다.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아까 말씀드린 광명이나 이런 데하고 그 점에서는 좀 비슷해지는데요. 지금은 시이기 때문에 일단 세수 면에서, 그러니까 지방세 면에서 세목이 확 줄어듭니다. 자치구는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일부 지방소득세 일부를 또 이렇게 거둘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자치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2개밖에 안 갖고 있고 시세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는데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원을 해주는 예. 그런 교부금이 있죠. 교부세라고 예, 부르는데요. 교부세. 예, 교부세가 있는데 자치구는 교부세 불교부 단체,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서울시를 통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서울시를 통해서 받는 게 단순히 경로냐? 그건 아니고요. 지방교부세라는 게 좀 우리 시청자들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어렵죠. 예. 지방교부세라는 게 기준재정 수요와 기준재정 수입의 차액을 가지고 그 차액분을 우리가 보존해 준다 그런 차이인데 결국은 수요와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게 이제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자치구의 수요와 수입을 일종의 통으로 다 합쳐갖고 계산합니다. 얼마나 그 걸림돌이 많이 있고 해결돼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한 번 더 예. 제가 말씀을 듣고 싶고 예. 가장 궁금한 거 하나만 그러면 여쭤보고 네, 예. 오늘 인터뷰는 마치죠. 서울이 예. 지금보다 더 커지고 다 합쳐서 메가 완전 큰 도시가 되면 좋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왜 자신 있게 반대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어떤 문제가 가장 큽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가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게 메가 서울, 메가시티 서울이라고 여당에서 주장했잖아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잘못된 팩트입니다. 지금과 같은 메가시티가 대세는 맞는데요. 그 메가시티는 이렇게 편입을 통해서 행정 통합을 통해서 중심도시, 서울이 중심도시인데 중심도시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메가시티가 아니에요.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중심 도시가 있고 주변 지역이 있는데 주변 도시가 있는데 이 주변 도시들을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시켜 줌으로써 광역 기능에 있어서 서로 연계시켜 줌으로써 하나의 경제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그게 메가시티입니다. 왜 그러냐? 주변 도시까지 하나의 행정 통합을 통해서 한다면 주변 지역은 나름대로 색깔을 내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은 유지시켜주면서 필요한 기능을 서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 수 있도록 즉 기능적 연계를 해주자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 서울 편입을 하면서 메가시티 서울을 한다? 그리고 그게 세계적 추세다? 저는 절대 그런 추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일부 지역 면적이나 그런 걸 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다 봤어요. 예. 그렇게 확장을 통해서 한 곳들의 대표적인 곳들은 다 어디냐면요. 중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 아니면 나머지 도시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들은 아니죠. 이 부분 메가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 스타일을 잘 예. 몰라서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보시면 좀 더 제대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반응도 좀 소개해드리고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님, 합병되면 김포는 쓰레기장 혐오시설 다 몰리지 않을까요? 마음 하나님, 김포 시민들 현명한 결정하시리라 봅니다만 청소년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도 고려해 보세요. 박승만님, 고로 합병 내지 통합되면 김포시와 김포 시민이 막대한 손해라는 결론이군요. 그런 결론으로 해석을 하셨네요. 이은주님, 홍준영 교수님, 김포시가 김포구가 된다면 규제는 강화되고 재정, 대입 혜택, 세금 혜택, 건강보험, 자치권은 축소되고 혐오시설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그럼에도 왜 굳이 무리수를 둔 걸까요? 정치적 이유 말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 분이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억제 권역이 되거든요. 서울시는. 예. 예. 또 부동산과 관련된 또 규제가 더 생길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교육적인 거, 농어촌 특례 없어지는 거, 또 세금 세율이 올라가는 거, 이거 다 분명히 김포 시민이 감당해야 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찬성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막연한 좀 기대가 특히 예. 어떤 점이냐 하면 교통의 문제가 워낙 힘드니까 그게 빨리 풀릴 것이다. 두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우리도 혹시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두 개 다 이게 바로 현실화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잘못하면 희망 고문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냉철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희망 고문의 전제가 잘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희망 고문인데 잘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될 것인지도. 그렇죠. 예.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집값이 오르나요? 서울 시내 집값 안 오른 데는 그러면 왜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래서 제가 좀 냉철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이미 호가는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경제는 심리니까요. 그렇죠. 그런 게 예.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제가 예.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저도 궁금한 게 더 많은데 오늘 예. 제가 예. 처음이라서 질문을 좀 제대로 잘 못 드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예,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인터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대 공공인지학부의 홍준영 교수님 모시고 김포 서울시 편입 그리고 메가 서울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짚어봤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지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시독의 경제분석 기다리셨던 분들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